뭐 한마디로 주시장에 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똑같을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패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가 최대의 변수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그럴 때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두 번째는 금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리. 이 세 가지가 주요 변수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메인은 역시 경기와 금리, 이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미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서로 같지 않게 움직이는, 오히려 정반대 방향 움직이는 디커플링 장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마 이미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요. 누차 왜 지금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과는 전혀 다르게 디커플링 상태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특히 이제 다음 주에는 8월의 주가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바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인가? 특히 지금 일본이 우리의 화이트 국가,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물론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과연 그 변수는 무엇인가라는 것도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의 FOMC 문제. 최근에 주가가 위로 순간적으로 강하게 한번 올라갔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 후반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바로 그때의 그 역할은 뭐였었냐면 바로 국내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포인트를 내리면서 이제 드디어 약간 첫 발을 딛는가라는 부분이 됐습니다. 근데 다시 주가가 밑으로 쪼르륵 내려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금리의 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는 뭐였었냐면은 미국이 이번에 0.25가 아니라 0.5 정도까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어쩌면 이번에 드라기 총재가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즉 유럽 금리는 지금 제로 금리인데 금리를 0.25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바로 그 기대감이 그대로 무산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미 여러 차례 사실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갖다가 내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최근에 보면 기업체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가 금융 완화 쪽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0.25, 더 나가서 0.5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론 다음에 차기에 오는 지금 바로 IMF의 총재였던 여성이었죠. 리가르드 총재가 바로 사임을 하고 이제 10월 달 되면은 드라기 총재가 떠나고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리가르드가 옵니다. 근데 이 사람 또한 비급화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음 선수를 위해서 남겨뒀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강합니다. 당연히 지금 유럽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시켰다고 그래서 금융정책을 긴축으로 가겠다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오늘 아침에 지금 한경에서도 제가 방송하면서 밑에 자막을 보니까 오늘 다우지수가 하락한 이유를 뭐라고 뽑고 있냐면 공적적인 금리나 후퇴, 그게 바로 현재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그러면서 일부 최근에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이건 금리를 0.5까지가 아니라 아예 금리를 동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마 TV에 출연하는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여러 차례 사실 지금 미국을 보면 지금 가장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곳이 미국인데 여기다 구태여 금리 인하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쪽에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험상으로 보면 여태까지 미국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가 결정하기 전에 나왔던 그 확률이 여태 거의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유럽이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더욱더 그런 분위기가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큰 변수가 없으면 이번에 미국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하나 올해 한 번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연말 정도에 가서는 또 한 번의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렇게 그래야 우리도 지금 금리를 한 번 내렸지만
또다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 경기 사이클에서 보다시피 경기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전에 먼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주시장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돌아서기 전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그 배경은 뭐냐?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 마중물 역할하는 것이 바로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결국 미국의 FOMC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화요일날 수요일날 열리는데요. 결정은 수요일날 결정하고요. 우리나라 시간은 바로 목요일날 주가에 그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8월 좌우할 가장 최대의 변수는 바로 첫 번째 미국의 FOMC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멘트가 나오느냐. 이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오늘의 메인은 바로 일본의 화이트 국가 제외 여부, 바로 요 부분입니다. 뭐 이미 FOMC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그럼 제가 서두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데 변수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과연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늦추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아베 총리가 휴가 때문에 지금 가기가 열리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아베 총리가 돌아오죠. 그래서 가기를 열고 과연 8월 2일, 8월 초에 우리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아베 총리의 휴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수들이 나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일본이 미처 이번에 우리에 대해서 소위 반도체 규제라든지 기타 우리를 옥죄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굉장히 큰 변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불매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불매 운동에 대해서 처음에 일본의 언론이 나온 얘기들을 아마 아실 겁니다. 한국은 오래 못 갈 거야. 이거 조만간 끝나. 그리고 일본 제품의 질은 굉장히 좋으니까 결국은 찾게 될 거야.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국내 진출해 있는 일부 저가 브랜드의 유니클로 임원이 이건 별로 안 끝난다 그러다가 역풍을 맞고 굉장히 최근에 다시 본사 차원에서 사과하는 내용도 아마 들으실 겁니다. 실제로 여의도에 가면은 바로 이 몰이 있는데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수강생들한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들 한 얘기가 걸쳐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그 사람은 어쩌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일 것이다. 두 번째, 아직 그걸 잘 모르는 분일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불매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불매운동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일본 내부에도 큰 파급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본 여행객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여행객이 급감하면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지금 숙박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고, 특히 일본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소위 무역 규제를 했을 때 여기에 고려하지 않은 변수가 뭐냐? 바로 경제적인 타격의 변수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당초 일본의 그 데이터에서 경제산업상에서 나온 데이터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항상 싸움을 걸 때 그걸 하죠. 자기네는 피해를 얼마 보고 우리는 얼마 피해를 보느냐 했을 때 애당초 계산 얼마나 하면 일본은 GDP 성장률의 마이너스 0.04.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큰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자기네가 타격을 입어도 우리가 훨씬 더 타격을 입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규제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데이터는 차이는 있어도 아마 그래도 우리가 더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애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잠깐 동안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까지 긁고 누는 유니클로 임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람들의 그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일부에서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정도로 결국은 이 이번에 불매 운동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이게 국민적인 감정이 굉장히 섞이면서
양쪽이 다 말 그대로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끝까지 가보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요번에 블랙리스트까지 그 국가 화이트 국가에서 만약 우리를 제외시켰을 때는 정말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일본은 애당초 생각했던 타격보다 좀 더 깊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일본도 고민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일본의 기업체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쪽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은 굉장히 장사가 안 되니까 영업이익도 감소하게 될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배당금도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애당초 생각했던 그 지표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가장 큰 변수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내년 도쿄 올림픽입니다.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아직까지도 별로 고려되지 않은 문제인데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후쿠오카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이 타격을 받는 판결이 WTO에서 이미 나온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2020년도 도쿄올림픽의 그 컨셉이 뭐냐? 바로 일본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와 그 후쿠시마 그 근처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림픽 경기도 열리는데 더 큰 것은 뭐냐면 그 선수단한테 올림픽 선수한테 제공하는 그 식단에 바로 아시다시피 거기서 나오는 식재료를 사용한다 그래갖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아마 우리도 어쩌면 그 야구 경기인가요? 그게 아마 그 근처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방사능의 문제가 이게 뭐 다른 데서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같은 맞대응으로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본의 저희 자치단체에서 나온 얘기가 일본의 방사능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가 되고 이게 지금보다 더 악감정이 세워서 맨 끝까지 간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습니까? 자칫하면 이게 우리가 일본의 바로 이 도쿄올림픽의 보이콧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일본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보이콧 문제까지 이루어진다면 이건 단순하게 뭐 한국 정도가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대략 일본이 생각할 때 도쿄 올림픽에 오는 그 관광객의 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관광객의 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750만 명. 지금 일본을 찾아온 관광객 중에서 넘버1이 어디냐면 중국이고 바로 작년에 2위가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에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고 지금처럼 이런 일본과의 이 악감정이 계속해서 더 깊어진다면 이게 어쩌면 이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부흥의 문제, 도쿄올림픽의 흥행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본이 지금 현재 고민하는 또 하나의 문제이고 또 일본 자체단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사능의 문제, 식단에다가 그 원재료를 사용한다는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대략 일본에서 계산할 때 내년 올림픽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가는 비중을 대략 한 15% 정도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15%가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면 바로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도 또 하나의 또 가장 예민한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에서부터 위로 북으로 그다음에 러시아 지금 여러분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일본과의 역사적으로도 일본과의 악감정이 역시 있죠. 아시다시피 러일 전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패전국이었고 러시아는 연합국이 있었기 때문에 승전국이었습니다. 원래 일본의 것이었던 쿠릴 열도 4개 섬이 바로 러시아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일본은 독도 갖고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뺏겼던 쿠릴 열도나 제대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난데없이 이 독도 문제 갖고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번에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그럴 때 바로 독도 상공을 침범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정말 최대의 변수가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에 있을 때 계속해서 경고방송에도 이게 얘기가 통하지 않는 바람에 대략 뭐 360여 발의 그 소위 경고 사격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결국 이게 요번에 한 번으로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 소위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빼고 한국과 일본이 동맹이냐 그럴 때 이거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반도 상공에 떴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일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요번 같은 경우는 우리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다 보면 어느 땐가는 지금 일본에서도 자기네도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대응했다고 이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 어느 한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와 일본 각각의 전투기들이 동시에 같은 상공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쾌쳐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당연히 미국이 있으면 어차피 이데올로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는 북, 중, 러가 역시 동맹을 이루고 있고 이쪽은 한, 미, 일 이렇게 삼국이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맞서야 된다면 이렇게 편을 맞아갖고 맞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은 저 멀리 있죠. 아시다시피. 그러면 한반도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저 멀리 미국까지 와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떴을 때 우리와 일본이 같이 떴을 때 과연 우리가 일본과 같은 편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편이 돼서 만약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편을 먹어서 싸울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은 이건 감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군사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보면 중국과 싸워서 당연히 이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와 싸워서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원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연합훈련식으로 해서 이번에 동시에 약수인을 한 듯이 동시에 출격을 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뭐냐면 미국이 각각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을 먹고 미국과 싸운다면 이거는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이란과 굉장히 척을 지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해서 이길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선이 세계로 확장됐을 때, 즉 저쪽에 중동의 이란, 아시아의 중국, 그다음에 유럽 쪽의 러시아, 만약에 세 개의 전선이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와 일본 간에 이 굉장히 격화되는 이 무역 관련된 이 마찰 문제가 처음에 미국이 방관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항상 우리가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놓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도 그러할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미국의 입장을 보면 옆에다가 일본을 끼고 그다음에 한국을 끼고 이렇게 돼야 군사동맹의 체제가 확실하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굉장히 척을 지고 있고 앞서 서두에서 했던 대로 이게 같이 동일 상공에서 각각 중국과 러시아, 우리하고 일본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이것은 예측 불허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볼턴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북미국의 국방장관의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과 직접한 연결. 그러면 결국은 우리와 일본이 어떻게 그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는 주식투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잠을 들 수 없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화이트 국가 그러면 저 화이트 국가가 일본 내부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요새 일본 언론에서 자주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싸움이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결국은 둘 다 되돌릴 수 없는 정말 심도 국면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를 듣기에는 마치 화이트 국가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업체들만을 위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는 90일간 동안에 그 어떻게 보면은 수출 관련된 품목을 얘기했을 때 90일 동안이 걸리면서 그게 통과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수출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막대한 수출량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것은 우리나라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일본 기업체 입장으로 봤을 때도 화이트 국가가 되면서 빨리빨리 패스. 우리가 마치 고속도로 지나가면 처음에는 일일이 요금계산소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요금계산소를 지나는 것은 중국도 대만도 기타 다른 나라들은 이 요금을 일일이 계산하면서 지나는 거기 지나가더라도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역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워낙 우리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소위 하이패스를 실시하는 것이 바로 화이트 국가는 측면에서 저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최근에 계속해서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겠죠. 다만 아직까지 아쉽게도 그래도 일본은 어차피 가던 길을 갈 것이다. 최근에 WTO에서 한 것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제의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가장 고수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여기서 더 이상 이 싸움이 확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그냥 단순하게 주식 전문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니다. 여러분들 김구 선생의 말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주변 국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다. 나라를 배반하는 일은 정말 용서할 수 없지만 주변 국가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이게 빨리 어느 정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도 허덕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반영돼서 주가가 뜨려는 타이밍에 일본이 또다시 우리를 제재하면서 주가가 하염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금리의 문제도 좀 더 완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번에 유럽에서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새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있죠. 바로 각자 도생의 문제. 전 경제부총리였죠. 바로 이현재 부총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올해 2019년도 초에 올해는 각자 도생의 해가 될 것이라는데 정말 각자 도생의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바로 다음 달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차트 가서 마무리하고 하루속히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가보시죠. 지금 주가의 위치를 잠깐 좀 보시면요. 지금 역시 발의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기 때문에 얘가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내려가는 정도뿐만 아니라 이 저점을 깨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더욱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이것은 수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다만 이쪽이 그래도 여기를 깨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월이 바뀌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발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위로.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8월 달이 됐을 때
대응의 전략은 발의 방향을 보자. 항상 제가 발의 방향 이렇게 내갈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얘야 이번 달은 쉰단다. 더 나가서 이렇게 발의 방향이 내려갈 때는 항상 인버스를 넣어놔야 여러분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게 어제 제가 했던 대로 롱숏 전략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뭐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걸 갖고 길게 할 수 없지만 8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 변수들 저건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가 아니죠.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번에 FOMC 금리는 그대로 뭐 일부에서는 뭐 동결이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화이트 국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본도 고민이 깊어갈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분기는 그대로 지정한다는 분위기인데 저것이 어떻게 좀 잘 해결돼야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 밝은 빛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올라갈 때마다 리스크 관리에 비중을 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